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검찰총장 외에는 검찰 수사 외에는 아는 게 없습니다. 많은 점이 부족하고 국민들이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이걸 깨끗이 청소하고 이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는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저는 운명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선택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유권자 여러분은 이번 선거에 한 분도 기권하지 말고 여러분의 귀중한 투표권을 행사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바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전부 모든 국민이 동참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공정TV 한 주간의 하디슈 이순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자유공정 포럼의 상임 대표이신 정명근 의원님 이 자리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입니다. 이제 선거가 한참 시작되고 있는데요. 여야 후보들이 선거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민주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20여일 정도 남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선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 후보 두 분 다 거의 그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고 또 여론조사에 따라 좀 다르지만 크로스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선거의 특징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대선은 그 여당 야당 소위 빅2에 대해서 국민이 염원하는 최선의 후보가 아니라는 점에서 국민적 실망감이 적지 않는 그런 선거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양 후보에 대해서 역대 어느 선거보다 국민의 호감도가 낮고 특히 부인을 위한 각종 구설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된 그런 선거입니다. 동아일보는 얼마 전 사설에서 역대 대통령 선거 중 가장 역겨운 선거라는 그런 막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번 선거는 아주 흥미진진하고 국민적 관심이 날로 증폭되는 그런 또 선거입니다. 선거 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후보 유세장에 매일같이 구름과 같이 인파가 몰려드는 상황이 이를 반증한다고 보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집권당인 여당의 또는 문정부의 핵심 세력은 칼잡이인 윤 후보가 당선이 되면 우리는 다 죽는다. 우리는 모두 감옥 간다. 이런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서 처절한 옥새 작전까지 각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얼마 전에 이해찬 대표가 절대 지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독려하는 것도 이런 두려움과 패배에 대한 절망감을 다독거리고 사기를 올리려는 일면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보수층은 만일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어서 다시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제 그때는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 체제가 끝장이다. 이게 시장 자본주의는 물론이고 사유재산도 다 국가에 뺏기고 그리고 완전히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그런 엄청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역시 두려움과 공포감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대선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비장한 결투라는 점에서 과거의 평화적인 정권 교체와는 거리가 먼 그런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향후 이 선거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이 선거가 그야말로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굉장히 클로스한 게임입니다. 근데 조금 최근에 유의미한 변화가 약간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그 NBS와 그리고 지상 3파, 3사가 이번에 두 기관이 가장 공정하다고 본 두 기관이 이번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를 약간 벗어나게 달아나고 있는
윤 후보가 약간 우위인 그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그 밖에 여러 또 여론조사 기관은 굉장히 크로스 박빙한 그렇죠. 그러한 예. 선거전을 보이고 있는데 대체로 제가 이래 보니까 20대, 30대는 윤 후보 측이 유리하고 네. 40대, 50대는 소위 민주화 세력이라 해가지고 이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이 후보가 유리하고 60대 이상은 역시 윤 후보에 유리하고 지역적으로는 또 그 보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나 부산이 네. 상당히 이재명 후보가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지지율이 좀 낮게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정치 분석가들에 따르면 부산이 네. 이재명 후보가 만약 40%를 얻고 네. 대구가 30%를 얻으면은 이것은 야당의 윤 후보가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호남이 점차 결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67%, 70%까지 보여주고 있고 한데 충청도가 의외로 아주 이게 그 크로스하게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윤 후보가 약간 앞서고 있지만은 굉장히 이 선거는 플렉시블해서 네. 앞으로도 얼마든지 요동치는 그런 선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그 이재명 후보의 부인 네. 김혜경 여사의 그러한 그 법인카드 사용 불법 사용 문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약간 이재명 후보가 주춤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그러한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좀 실망하는 건 있지만 이게 아까 사활을 건 선거라 했지 않습니까? 또 어떤 프레임으로 어떻게 이제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야권으로서는 안전한 승리를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를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좀 분분해요. 뭐 이대로 해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안전한 승리,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당선되고 집권 후에 안정된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단일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대표님께서는 이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입니다만은 이 단일화 문제는 현재 뭐 시간도 굉장히 촉박하고 네. 빨리 이것이 결정이 나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정도의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단일화는 불필요하다. 갈수록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빅2로 이게 집중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이 안철수 후보를 데려와가지고 괜히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라든지 단일 대우 형성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이러한 단일화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고 또 상당수가 거기에 동조하는 그런 그 당내 인사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후보가 예상했던 대로 안철수 후보가 7% 심지어는 최근 여론조사 5.9%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안철수 후보는 이 지지율 낙하에다가 유세 버스의 사망 사고 그렇죠. 또 부인께서 네. 지금 건강이 좋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사기가 저는 저하되어 있다고 그렇죠. 봅니다. 그런데다가 대선 후보로서 적어도 뭐 적게 잡아도 800에서 1000억 정도가 돈이 든다고 봐야 되겠는데 네. 이러한 돈이 10% 이하의 투표율을 받으면은 하나도 보전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안철수 후보는 뭐 흔히 여러 언론이나 이런 시각에서 굉장히 소위 그 돈에 대해서 인색하다고 하는데 이런 안 후보가 한 1000억 되는 돈을 갖다가 보전 못 받고 과연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겠느냐? 저는 굉장히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안철수 후보는 시중에서 많은 분들이 뭐 소위 말해 역술가나 도사라는 사람들까지도 다음에 대선 대통령은 안철수 후보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많이 돌고 있답니다. 네. 안철수 후보도 네. 다음 대선에는 자기가 틀림없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감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세 가지가 어울려가지고 네네. 이 단일화는 굉장히 그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는데 지금 우리 그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일화는 단순한 그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뭐 한 말아봤자 2, 3%밖에 안 온다. 네. 이런 것보다는 네. 이것이 미치는 사기라든지 네. 특히 정권 교체가 이후에 굉장히 그 뭐랄까 국민적인 정권의 안정감을 주는데도 네.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단일화를 네.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네. 안철수 후보가 그래도 대의를 굉장히 존중하는 네. 분이고 그냥 뭐 조건 가지고 이렇게 왈가하는 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시점에서 윤 후보를 믿고 신뢰하고 아마 양보할 큰 수 있어요. 통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선거 투표 직전에 네. 네. 저는 타결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네. 지금 오미크론도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 굉장히 이 전염병이 지금 뭐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많은 그 확진자들이 지금 이제 누가 걸린지도 사실 몰라요. 그런데 이게 좀 더 확산되면 이 선거 투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앞서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미 거소 투표도 이제 시작이 되었고 또 사실상 사전 투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판단을 제대로 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심지어 상당수 많은 국민들이 4.15 부정선거 못지않게 이번 선거도 부정선거가 자행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아까 좀 말씀을 하셨지만 투표에 이기고도 개표에 질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전투표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저도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결단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사전 투표의 그 4.15 사전 투표를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대개 문제를 보는 거는 분류기의 네. 그 문제점, 네. 또 사전에 이 분류하는 그 기계를 갖다가 무슨 카지노 같이 미리 세팅해놨다. 또 투표용지 조작을 한다. 이렇게 그리고 개표기가 중국에서 만든 건데 이 개표기는 아프리카에서 콩고나 이런 나라에서 사용하다가 이게 굉장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거 전부 다 네. 이건 안 쓰고 치워버렸다는 그러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반면에 네. 국민의힘에 여러분 알다시피 이준석 대표는 서울과학고등학교를 나오고 하버드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한 우리나라 그야말로 최고의 이 IT 전문가인데 절대 개표기에 있어서 부정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 부정을 주장하는 사람을 갖다가 정말 좀 이상하게 보는 그러한 시각을 갖고 있고 또 국민의힘에 많은 의원들이 접촉을 해보면은 절대 사전투표는 없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고 장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전 총리인 황교안 네, 한교안. 총리라든지 또 청와대 대변인 민경욱 네. 전 의원이라든지 또 중앙선대위에 총괄 간사를 하는 이현복 전 의원이라든지 네. 이분들 시민단체와 연계해가지고 심지어 지금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 하면은 이미 5%가 세팅되어 있다. 네.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11% 이상 이기지 못하면은 네. 이거는 아까 말씀대로 투표에는 이기고 개표는 지는 그러한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당과 국민의힘 야당의 선거 본부와 지금 일부의 시민단체와 굉장히 이게 충돌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국민들은 이걸 사전투표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렇죠. 굉장히 그 결정을 망설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이 수개표로 할 수 없을까요? 이 수개표로 하면 사실상 이제 느리긴 하지만 보다 확실할 텐데 또 이번 선거법 개정에 이건 안 들어갔는데요. 사전 투표한 투표용지를 본 투표용지보다 그 후 시간에 이렇게 개표를 하니까 사실상 이제 참관인들도 굉장히 피로감이 좀 많이 있을 때 이렇게 개표를 하니까 감시가 좀 제대로 되지 않을까 이래 싶은데
이번에 선거법 개정된 이제 내용을 좀 보면 뭐 CCTV를 의무화한다거나 이렇게 해도 사실 지난번에도 CCTV가 있었지만 그런 일이 좀 벌어졌지 않습니까? 우려스러운 일들이. 그리고 영상 파일도 이제는 뭐 6개월 이상 보관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참관인을 우편물이 이동할 때 항상 동행할 수 있도록 했고, 전에는 이거 우편 직원들이 가면서 문을 닫고 보호하고 완전히 이상한 행동들을 참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산망 보호 조치도 보다 강화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산망에 저희들이 알 수 없는 또 어떤 장치가 있을지 사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IT 강국이 정말 뭐 기술력 하나로 뭐 어떻게 이렇게 조작을 할지 사실 모르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민경욱 대변인 같은 분이나 한교안 전 총리께서 이렇게 밝혀낸 이런 사실들을 보면 정말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럴 때 우리 국민들 공명선거를 위한 이 감시가 정말 중요한데, 어떤 자세로 또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임할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복귀해 보면은 네. 2020년 4월 15일 날 충남 부여 개표소, 소위 부여 유서 호텔스에서 개표를 하는 상황에서 개표기의 분류가 2번 후보에 상당히 많은 그 투표가 1번 후보로 계산된 것을 2번 후보에 참관인이 발견을 하고 이 항의를 해가지고 좀 수개표를 하니까 나중에 당락이 번복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당락이 번복됐는데, 지금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예방을 하려면은 지금 말씀대로 수개표를 하면은 네. 예방이 될 수 있는데, 수개표를 문제가 있다 해갖고 수개표를 하자고 제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사실상 대법원이나 검찰이 선거 관련 수사는 6개월 안에 하도록, 물론 훈시 규정입니다만 네, 하게 네. 돼 있고, 과거에는 그걸 지켰는데 이번에는 수사도 안 하고 네. 재판도 안 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그렇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만약에 이게 어떤 IT에 뭘 심어가지고 네. 이 투표기 자체에 문제가 있다 하면 이것은 사전에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굉장히 좀 문제점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번 선거가 끝나고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된다면 저는 감사원을 동원해가지고 네. 철저하게 선관위를 갖다 감사를 하고, 네. 이번에 여러 가지 선거의 그 개표 결과를 훼손해갖고 지금 검찰이 지금 1년 3개월이 돼도 재판을 안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재판을 고의로 수사나 재판을 지연하거나 이런 사람은 수사 고발을 해가지고 이번에 네. 선거 관련 해가지고 혐의 있는 것은 완전히 엄벌해가지고 네. 다시는 국민이 이런 의혹을 가질 수 없도록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뭐 아까 유세 이야기도 나왔지만 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일반 이제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된 사람들 외에도 선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선거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거나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기도 하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그 장갑에 자기가 선거 사무원이 아닌데도 뭐 예를 들면 1번, 2번 이렇게 번호가 쓰인 거라든가 이름이 쓰인 걸 갖고 흔들거나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 법에 걸린다 그래요. 추미애 전 의원도 네, 이번에 네. 목걸이 같은 거 여러 가지 그렇죠. 했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죠. 네, 네. 뭐 추가로 유권자들이 아니면 선거 운동원들이 좀 조심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 좀 있을까요? 네. 예, 그런 사항들이 저는 상당히 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은 구체적으로 개정된 그러한 선거법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네. 따라서 이것은 물론 선관위에서 할 일이지만은 우리 공명선거본부도 지금 출범도 네. 하고 하기 때문에 네. 국민들에게 굉장히 알려주고 국민들에게 그걸 갖다가 숙지할 수 있도록 네. 동기하는 그런 캠페인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또 마무리 말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안철수 후보가 이제 큰 대의를 생각하고 이 단일화를 해서 앞으로 이분이 그야말로 국민의힘에 들어와가지고 입당을 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다음에 훌륭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 대의에 참여한다면은 국민의힘은 훌륭한 그러한 인재들을 많이 갑니다. 서울시장에 홍원 의원도 있고 네. 지금 조직본부장 하는 원희룡 의원도 있고 당대표 이준석 이런 많은 인재들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네. 차기의 그런 구도를 엮어갈 수 있는 그런 대열에 안철수 후보가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48년에 건국되어 가지고 지금 8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이 대한민국이 많은 우여곡절과 격변을 겪어 가지고 지금 세계의 10대 강국에 우리 경제 강국으로 드러나서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도 가장 큰 변곡점이 저는 세 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이 70%가 사회주의 공산화를 갖다가 열망한다는 그런 풍토 위에서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건립하고 농지개혁을 해서 6.25 동란을 그야말로 우리가 승리로 이끄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이승만 박사고 우리가 콩고보다도 우리가 나이제리보다도 국민소득이 케냐보다도 훨씬 적는 세계에서 102번째의 그런 1인당 국민 생산국을 갖는 피난한 나라였고 보릿고개가 되면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한 빈곤국 북한보다도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이 훨씬 적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저 변두리에 알지도 못하던 하나 육군소장 박정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나라를 갖다가 그야말로 경제 대국을 가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 종북 그리고 좌파 이게 굉장히 횡행하고 그야말로 586 일부 정치 세력이 완전히 카르텔로 해가지고 기득권화해서 거의 부정부패라는 이런 것이 말을 할 수 없고 거기에다가 자칫하면 사회주의 공산화될 수 있는 이러한 그야말로 벼랑 끝에 있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검찰총장 외에는 검찰 수사 외에는 아는 게 없습니다. 많은 점이 부족하고 국민들이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어느 관상가 유명 관상가가 이 윤석열을 악의상이랍니다. 악의가 뭐라는 겁니까? 사체를 전부 청소해가지고 강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그 악의의 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걸 깨끗이 청소하고 이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는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저는 운명적으로 윤석열이가 선택됐다. 윤석열 후보가 선택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유권자 여러분은 이번 선거에 한 분도 기권하지 말고 여러분의 귀중한 투표권을 행사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바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전부 모든 국민이 동참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 한 400여 년 전에 임진왜란 때에 이순신이 하늘이 내려서 나라를 구했듯이 이번에는 이제 윤석열 후보를 내려서 우리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운명적으로 후보를 낸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와닿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철수 후보님의 대승 결단, 조만간 정리를 좀 하시고 또 정의의 길로 공정과 상식으로 향하는 길에 함께 그 대열에 연대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전망이냐 그 기로에 선 대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대한민국을 수렁에서 건져 올릴 역사적인 운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지난 5년간의 문정권 하에서 대한민국 정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무능하고 부정, 부패, 그리고 불공정, 비상식적인 부분들을 두 눈으로 다 목도해 왔습니다. 이제 추락한 우리 국격을 다시 끌어올리고 무너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정권 교체가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희망의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 이번에는 더 이상 속지 말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